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점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 강상구 시사콕입니다. 저는 진행자 강상구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상구 시사콕, 좋아요와 구독도 콕콕 눌러주십시오. 강상구 시사콕은 1,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국내외 사건 사고와 뜨거운 이슈를 다룹니다. 2부는 한 발 더 들어간 심층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부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입니다. 프레시안의 전원기의 기자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특파원이셨죠? 네, 트럼프 시기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 예. 책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2020년 대선을 제가 취재했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예. 아노크라시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예. 잘 팔렸나요?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가슴 아픈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요. 다들 잘 아시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예전에 필명이 있으셨죠? 이상한 모자. 지금도 제 블로그에서는 그런 이름도 쓰고. 네. 지금도 쓰시나요? 예. 쓸 때도 있고. 네. 예, 저는 그 필명이 참 이상하고 좋더라고요.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근데 지금 긴장이 많이 되시죠? 예, 이거 하려니까? 긴장됩니다. 지금 자, 잘 해보도록 거물들한테 하겠습니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긴장되는 거예요. 배경을 봐요. 지금 배경이 거물들이 둘러싸고 있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은, 해리스, 윤석열, 트럼프. 저 구석에 이시바시게로 일본 총리인데 그러니까요. 선거 때 드래곤볼에 나오는 마인북 그 옷 입으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분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 가운데 제가 강상구가 있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쪽에는 아까 전원기 기자라고 하셨지만 프레시안에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곧바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김민아 평론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자, 어제 열린 본회의 얘기 좀 하죠. 본회의. 네, 예.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야당들이 통과를 시켰고 그 그쵸.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를 시켰고 예. 지역 화폐 관련한 법도 통과를 시켰고 이런 걸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국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국회로 돌아오면은 이걸 다시 표결을 또 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죠. 국회 3분의 2가 국회의원 3분의 2가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냥 효력이 생기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3분의 2가 안 되면은 뭐 안타깝게도 폐기가 된다. 이런 구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폐기가 됐죠, 또. 표결을 했는데 예.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기권이 1표, 무효가 1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게 뭐에 대한 표결이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 가장 지금은 쟁점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안은 폐기가 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폐기가 된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지금 뉴스의 중심은 왜 찬성이 194표인 거냐. 그리고 반대가 104표고 기권 1표, 무효 1표의 성격은 뭐냐. 즉 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여당에서 적어도 이른바 이탈표, 반란표라는 게 한 4표 정도는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번지고 있어서 예, 예. 이게 여러모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살펴보면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군의 날 행사 퍼레이드보다 더 긴 게 거부권 퍼레이드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일부 말씀은 해주시긴 하셨는데. 뭐 야당의 평가는 뭐 예상 가능한 범죄인 것이고 예. 야당이야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올해는 또 발의할 것이다. 될 때까지 발의한다. 뭐 이런 태도인 거죠.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건 여당의 반응이에요. 이게 내 표가 왜 이탈이 됐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에 많이 좀 분위기를 잡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일단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원내 지도부를 용산에 불러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한동훈 대표도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좀 경직된 분위기고 한기가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고 그렇죠. 원내 지도부하고 상임위원장단 예. 플러스 간사들만 불렀는데 매우 화기애애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전날 밥 먹었다는 거죠. 이 거부권을 행사한 날, 거부권을 그날. 행사한 날 밥을 예, 먹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뭔가 언론들의 해석이 이게 이탈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당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은 한 적 없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예. 해석은 다들 그렇게 했어요. 뭔가 이 원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후부터 원내 지도부가 이 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우리가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가결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 설득을 했다고 하고 지금 전국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최근에 뭐 김대남 씨 관련해가지고 녹취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이번만큼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내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 예. 국민의힘 내에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번에는 좀 막아내자라고 어떤 좀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실제 이 법을 이제 다루기 전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근데 분위기가 또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발언할 사람 있으면 발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언을 아무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좀 이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꼭 가야 되느냐라는 불안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는데 야, 근데도 내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표가 나왔다. 그렇죠. 예. 지금 매직 넘버를 8표로 보고 있는데 예. 만약에 다음번에 특검이 한 번 더 넘어오면 매년 민주당은 한 번 더 발의한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혹시 넘어올 경우에는 그러면 8표를 넘기지 않는다는 고장이 있느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여당 내에서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최상병 특검법 당시에도 그 부결할 때하고 제2 부결할 때하고 이 표가 동일했지만 이번이 특히 더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때는 이 최상병 특검법하고의 온도차가 또 다른 게 예. 최상병 특검법 때는 또 이게 아무래도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일종의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약간 다른 게 최상병 예, 특검법은 그래도 이게 억울한 어떤 이 군인의 장병의 어떤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쭉 이제 펼쳐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그래도 특검을 해볼 만한 사안이지 않아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 발언한 거에 비추어서 보면은 이탈표가 그래도 요거밖에 안 나왔어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부인에 관련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영부인 관련 사안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꽤 오랫동안 방어를 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계속 일파만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녹취 얘기도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2심 판결도 나오고 2심 판결에서 전주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 일정 부분은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안이 불거지는 상황에 예. 이 민감한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막아보려는 게 지금 뚝이 터지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조급해 하나만 말씀하실 보여서. 것으로 네, 약간 믿고 있습니다. 네, 늘 네, 이제 네. 마음이 항상 좀 네. 약해요. 그래서 네. 이 국정감사를 또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예, 그렇죠.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이 관련 의혹을 굉장히 많이 제기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국정감사 치른 다음에 그러면 특검법 제기하면 특검법 발의하면 또 발의하면은 막아지겠느냐 어떻게 할 거냐. 예. 뭐라도 용산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요즘 분위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 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우물풍선 보내고 있는데요. 이 우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는 걸로 치면 김건희 여사도 만만치 않다. 예, 우리 사회를 누가 더 더럽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화가 나셨군요. 예, 화가 났습니다. 자, 분노에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 있어요. 네. 강상구도 그래서 화가 나면 이번에 무섭습니다. 이제 그 투표 결과는 투표 결과대로 우리가 김민아 평론가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 투표 결과와 어느 정도 좀 다르게 여당 의원들도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한다 예. 이 말씀을 지금 드렸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하루가 네. 다르게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예. 있거든요. 예. 핵심은 그런데 요 정리하자라고 하는 어떤 수준이 네. 가령 이제 뭐 야당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뭐 발본색원 해가지고 뭐 뿌리를 다 뽑아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예.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도 하고 그 다음에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런 정도의 정무적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럼 나머지는 정무적 대응 말고는 이제 법적 대응,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남잖아요. 예, 근데 예. 법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 관련돼서는 검찰에서 불기소로 정리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법적으로는 불기소하고 명품백 의혹은 지난번에 불기소했고 그러니까요. 처분했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또 정리는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이걸 정리할 거니까 정무적으로 정서적으로 풀어줘라 이거거든요. 지금 예, 분위기가. 예. 예.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김건희 여사가 그럼 그 결단을 해주느냐? 이게 남는 건데 예. 그렇죠. 오늘까지의 보도를 보면은 요 결단을 아직 못 하고 있다. 김건희 네. 여사와 그럴 용사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게 이 정권 다른 정권 같으면은 사실은 할 만도 한데 요 예. 결단을 그걸 안 하는 게 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소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해보죠. 의료 대란이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 국민들 많이 지쳤는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건보 재정이 2조 원에 육박한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서울대 의대 1학년 전원이 2학기 수강 신청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거? 김민아 평론가에게 매우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알지 네. 않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대책이 없이 2,000명 딱 정해놓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보 예정 뭐 2조 거의 2조 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일단 2,000명을 늘리는 걸로 전제를 해놓고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것도 지원한다 저것도 지원한다 이렇게 쭉 지금 지원 패키지를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이 돈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지금 생들이 2학기를 지금 수강 신청 안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제 국정감사하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한 명도 수강 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의대생들이 이 2,00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의료계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예.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아, 예. 나는 그렇죠. 휴학을 합니다라고 일종의 휴학 아, 신청을 했는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휴학 신청하는 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각 대학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네, 90년대 그런- 학번들은 네. 동맹휴학 이러면은 혼나는 거 90년대 학번 2명 예, 저희는 뭐 동맹휴학하면 혼나지만 했죠. 예, 혼나지만 네. 했는데 인정을 안 했지만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주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자기들은 휴학을 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 예. 그러면 1학년생들이 나는 휴학을 했는데 2학기를 수강 신청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네, 너무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그러면 근데 요 상태 그대로 가면은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가 있어요. 내년이 되면은 그럼 올해 휴학한 이 의대생들이 만약에 내년에 돌아온다라고 전제하면은 근데 또 2,000명을 또 이 2,000명을 늘리는 건 전제로 2025학년도 입지를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2배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학년 과정을 밟아야 될 학생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2배가 되는데 이렇게 예. 할 거냐 그럼 그 준비가 의대에서 돼 있느냐 이게 답이 없고 예. 그러면은 이 1학년생들을 유급을 시킬 거냐 그냥 너희들은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1학년 유급을 시켜. 근데 1학년생들은 그러면 나는 휴학을 했는데 내가 유급이 돼야 되나요? 법적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요 문제가 네. 발생을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시험만 보세요. 시험만 봐주시면 그러면 2학년이 되는 걸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네, 하니까 네. 또 저희 같은 평론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의사가 많은 수련과 공부를 통해서 의사가 되셔야 되는데 1학년을 그렇게 건너뛰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다 지금. 예, 뭐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교육 여건은 여건대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부 태도를 보면요, 지난 3일이었어요. 개천절 행사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 필수 의료 계획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료개혁을 밀어붙인다. 끝까지 완수한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 입장을 파면 정부에 뭘 설치하겠다라는 거냐면 이 의사 수를 산출하기 위한 논의기구로 지금 이제 이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의사 집단이 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고 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안 끼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2025학년도를 재논의하지 않으면 안 오겠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거는 정부에다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오셔야 되겠는데 라는 입장으로 2025학년도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 얘기랑 상충하는 것이지만 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수험생들은 또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린 입시 준비를 2025학년도 또 늘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약간 엉망진창 자충우돌인 상황을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플랜 B도 없고 수습책도 없으면서 그러면 애초에 2,000명은 왜 했습니까? 예, 예, 예.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도드리표처럼 반복되고 계속 있다. 예, 뭐 무한 루프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감사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의료 공백으로 저는 진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요. 국민들은 지쳐도 너무 지쳤습니다. 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된 지 오랜데 이 사태가 좀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이 관련 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한 3분 정도 시간 있으신데요. 자,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 제일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재보궐선거. 뭐 어딥니까? 전북 김제는 아니고 그죠? 예. 거긴 보궐선거 안 하니까. 예. 그 우리 저 평론가님이 전북 김제 얘기하신 것은 제가 옛날에 선거 나왔던 데가 거기여가지고 예, 고향이셔가지고 말씀하신 거고요. 한번 예, 제 얘기해봤는데. 고향이고요. 지금 자, 조국 신당하고 예. 민주당하고 이제 핫한 데는 전남 영광인 것 같고 예, 전남 저- 영광. 거기가 거의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은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예. 예, 거의 삼국시대.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어떤 호남 뭐 표심의 경쟁이다 뭐 이런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범야권이 여당을 이기느냐의 요 전선은 금정, 부산 금정 여긴 것 같은데 여기는 단일화 합의한 건가요? 단일화 합의를 깨질 것처럼 하더니 어제 예. 전격적으로 또 합의를 했다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기로.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단일화 결과를 곧 이제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약간 치명적일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인천 강화입니다. 인천 강화요. 예, 여기는 예를 들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이상하게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그거 조율 못했어? 만약에 여기가 결과가 안 좋으면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데여서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요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그래도 인천 강화 때문에 관심을 조금은 갖긴 갖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부산 금정을 네, 네. 저도 머리가 아플 것이고 인천에서 지면은 그건 내부적인 어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이제 뭐 벌어질 것이고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재보궐선거 때 누가 뽑힐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별로 관심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그 대통령 독대 상대방으로 자기가 뽑히는 것만 관심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근데 지금 아니군요. 하나라도 아, 빌미를 잡히면은 네, 안 되기 네.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그 짧게 한 가지 더 할 게 있네요.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취재한 게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한 뉴스인데요. 요 얘기는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장님이 예. 프레시안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예.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레시안이 딥페이크 이슈를 계속 지금 추적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나온 단독 기사 중에 하나가 기사 내용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목이 텔레그램방의 130배 딥페이크 처벌법 비웃은 제 N의 소라넷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불법 사이트인 놀땡이라는 데서
직직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나 애인이나 지인이나 이런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인증샷을 올리고 이런 영상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무려 월 52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월 조회수는 4,200만 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네, 이름이 뭐라고요? 방 이름이? 방 이름이 직직이요. 직- 직직. 네. 직접 찍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예. 너무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주면 안 없는데 되죠. 네, 네. 그러니까요. 들어가 아, 보시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자의 절반이 한국인이며 한국이 이 딥페이크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알려져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피해가고 있는지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절감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그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예. 김민하 평론가께서 원래 이제 법을 만든 게 있었는데 예, 그 예.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게 있는 아, 거죠. 개정안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처벌법이 그러니까 개정안 통과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이전에 될것 처벌법이 같아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예. 개정한 게 예. 소지하거나 뭐 보기만 해도 이제 처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 이제 개정을 한 것인데 네네. 근데 그 실효성이라는 게 사실 뭐 법을 개정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법원에 가도 판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예. 강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 담보되는 거고 수사기관의 인식이 또 바뀌어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를 들면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있는 그 딥페이크 방지법 요 법을 논의할 때 국회에서 논의한 그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한심하거든요. 예.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처벌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식과 문화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과 같은 언론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 대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 강상구의 역할도 이게 좀 중요하다.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통과된 법의 취지가 잘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단독 취재가 쉽지 않은데 프레시안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름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부지런히 앞으로도 프레시안 단독 기사를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외 이슈를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전원계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원래 미국 대선의 결과를 잘 맞추는 쪽집게이자 저명한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have never seen such a close race. 영어네요. 아, 네. 너무 어렵다. 네. 예. 네. 뭐라고 하신 뭐라고 거예요? 하신 겁니까?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프레시안 영어 교수. 이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얘기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미국 대선 방식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요즘은 뭐 아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미국 합니다.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 선거고요. 승자 독식제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270명을 먼저 확보한 후보가 이기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각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플로리다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29명인데 29명을 모두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는 방식이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지지하는 후보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주의 선거 결과와 그리고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예, 예. 그리고 또 대중투표에서 진 사람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거든요. 예. 가장 가까운 예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둘이 붙었는데 힐러리가 무려 300만 표나 표를 더 많이 얻었지만 최종 승자는 트럼프가 됐었습니다. 예. 이 미국 대선 방식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누구였죠? 엘고. 부시하고 엘고하고 엘고하고 했을 부시. 때도 우리나라 선거제도면 대통령이 바뀌었을 텐데 네. 예, 여기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대선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전원계 기자, 저건 무슨 사진이죠? 네, 바이든이 넘어지는 사진인데요. 작년에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넘어졌는데요. 예. 사실 바이든은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그 이슈가 됐었는데 재임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그 약점을 극복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더 잘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런가요? 네네. 네. 항상 뛰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고령 이슈가 항상 문제가 돼서 이번 대선에 바이든이 후보가 되느냐 또 나올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처음에는 결국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있었던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TV 토론에서 계속 말실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나이라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뭐 길 가다가 자주 넘어지거든요.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다니세요 평소에? 예, 저는 걷는데도 넘어집니다. 근데 아, 제가 넘어지는 거하고 바이든 후보가 넘어지는 거하고는 뭐 워낙 다른 얘기니까. 옛날에 자. 뭐 걸어다니다는 책도 쓰시지 않았어요? 예. 자,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네네. 트럼프가 지난 7월 유세 도중에 총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피격 직후에 피투성이 얼굴로 일어나서 주먹을 치켜들고 파이트를 외쳤고 그리고 저 머리 뒤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었다고 합니다. 플리처상을 받은 사진 기자가 찍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솔직히 이번 대선은 끝났구나. 트럼프가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민아 기자도 똑같이 생각하셨죠? 뭐, 끝났다 선거. 솔직히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역시 평론가. 아니 저는 이제 일생 다 약간 냉소적이고 네.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저런 사진이 나오면 또 상대편에서 저 사진 때문에 또 결집할 걸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군요. 상대편이 결집해서 또 트럼프 쪽도 결집할 걸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저 사건의 결과가 단순히 결집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사진이죠. 네. 예,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었죠.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지난 9월 10일 있었던 TV 토론의 사진인데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후보가 된 뒤에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이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근데 왜 계속 치열하죠? 그러니까 두 후보가 보면 후보 특징도 굉장히 확연히 구분됩니다. 확연히 구분되고 그리고 TV 토론도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치열해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실 일단은 미국은 양당제 국가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자기 선호 정당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의 후보가 되던 이 기본적으로 양당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실 해리스 후보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부통령은 아니었거든요. 부통령 그런가요? 재임 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아시다시피 그닥 선호되는 후보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후보 다 약간 비호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어느 후보가 앞서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 덜 인기가 없나 이걸 놓고 싸우는 네.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날 부통령들 후보 간의 TV 토론도 있었다고 해요. 네. 예. 관련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TV 토론을 보면서 일단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 중 하나가 사실 이번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020년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보여줬던 모습인데 사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막판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유혈 난동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될 것인가, 선거 결과에 과연 트럼프가 진다면 승복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지금 있는 상태인데 지난 1일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가 공화당 후보인 JD 벤스에게 이걸 물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졌냐라고 묻자 벤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되게 엉뚱하게 나는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졌다는 겁니까? 안 졌다는 겁니까? 일단 그래서 말하기 답변을 싫다는 거죠. 말하기 그렇죠. 싫다는 거죠? 네. 네, 네. 뭐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니까. 네. 과거 얘기하기 싫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자 월즈가 계속 집요하게 물었고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다가 결국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이겼다고. 네네. 답을 트럼프가 그럼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기들의 방침을 결국은 인정을 해야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에 패배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그게 매우 걱정이 되는 지점인데요. 사실은 어쨌든 4년 전에는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이 선거를 뒤집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였고 그러나 지금은 도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4년 전처럼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회의적인 거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과연 그러면 트럼프가 이 선거 불복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접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벤스가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라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또 이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죠?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와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선거에서 폭력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발언을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살펴봤습니다. 강상구 시사콕은 미국 대선 개표하는 날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 그 이후까지도 미국의 변화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 이슈 두 번째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 출범한 것을 두 번째 이슈로 잡았는데요. 네, 이분 어떤 분이십니까? 네,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총리는 1957년으로 1986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정치 경력을 가졌는데 57년생이란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정치 경력이 38년이고요. 이번이 5번째 선거 도전이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작년 11월에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사태가 터지면서 자민당에 대한 인기가 확 떨어졌고 당의 주류인 아베 신조 계파가 집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당내 야당격인 이시바 총리가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안보 정책 관련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편입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지만 그러나 국방부 장관 출신이라서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좀 강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해병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총리 취임 직후에는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온건한데 이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 국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취임한 직후인 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주 그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에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일단 그 이시다 총리는 기시다 정권이 가졌던 한일 간의 그 이시바 총리.
이시바, 이시바, 이시바 기시다. 총리. 네, 발음이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정권 시절에 기조를 이어가서 한일 간의 화해 무드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내주 정상회의에서 아마 구체적인 입장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내각이 새롭게 출발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면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깊고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규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